제가 그 아이를 처음 안아봤던 날은 지금도 선명합니다. 출산실 불빛 아래서 작고 빨갛게 울던 그 아이를 제 품에 안았을 때의 떨림을요. 아내는 지친 얼굴로 웃고 있었고 저는 그저 꿈만 같았죠. 우리 가족이 시작된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평범한 가정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아이 도시락 싸고 아내랑 간단히 인사하고 출근하는 일상. 저녁엔 아이 숙제 봐주고 주말엔 근처 공원 산책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그래서 더 소중한 시간들이었죠. 변화는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됐어요. 3개월 전쯤이었나요? 퇴근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아내가 거실에서 통화 중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점이 있다면 목소리 톤이 조금 달랐다는 거였죠. 밝고 경쾌하고 뭔가 설레는 것 같은 그런 톤이었어요. 제가 들어서자 아내는 금방 통화를 끊었습니다. 누구야? 응, 학교 엄마. 다음 주 학부모 모임 얘기하는 거였어. 별 생각 없이 넘어갔어요. 그때는요. 하지만 그 뒤로 비슷한 일이 자주 반복됐습니다. 제가 집에 도착하면 황급히 통화를 끊는다거나 휴대폰 화면을 엎어놓는다거나 처음엔 예민하게 반응하는 게 오히려 이상해 보일까봐 모른 척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내 휴대폰에서 알림이 울렸습니다. 식탁 위에 놔둔 채로 화장실에 간 사이였죠. 화면에 메시지 미리 보기가 떴는데 발신자 이름이 정 팀장이었어요.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오늘 정말 좋았어. 다음엔 아이도 같이 데려와. 순간 멈칫했죠. 정 팀장? 아내 회사 동료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나 싶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아이를 데려오라니 회사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하죠? 아내가 화장실에서 나왔을 때 저는 자연스럽게 물었어요. 정 팀장이 누구야? 메시지 왔던데. 아내 표정이 살짝 굳더니 금방 풀렸습니다. 아, 회사 신입. 요새 업무 가르쳐주고 있어서 가끔 연락해.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의심할 만한 건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갔죠. 하지만 머릿속에 뭔가 걸렸어요. 신입 직원이 팀장이라는 호칭을 쓸까? 그리고 아이를 데려오라는 말은 또 뭐죠? 그날 이후로 저는 아내를 조금씩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심이라기보다는 그냥 궁금증에 가까웠어요. 아내는 요새 화장을 더 신경 쓰는 것 같았습니다. 출근할 때 립스틱 색깔도 바뀌었고 향수도 새로 샀더라고요. 주말에 집에 있을 땐 그냥 편한 옷 입는데 평일엔 유난히 옷차림에 신경 쓰는 모습이었죠. 요새 회사에 무슨 일 있어? 응? 아니, 그냥 분위기 좀 바꾸고 싶어서. 대답은 자연스러웠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아이를 데리고 학원 대신 다른 곳에 간다고 했어요. 친구 만난다면서요. 평소엔 제가 아이 학원 데려다 주는 역할을 했는데 그날은 아내가 직접 하겠다고 했죠. 누구 만나는데? 예전 직장 동료. 오랜만에 연락 왔어. 별거 아닌 것 같았지만 뭔가 찝찝했어요. 그래서 그날 저도 약속을 일찍 끝내고 집 근처로 왔습니다. 그리고 봤죠. 동네 카페 앞에서 아내가 한 남자와 얘기하는 모습을요. 남자는 키가 크고 깔끔한 옷차림이었어요. 그 옆에 우리 아이가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앉아 있었고요. 가까이 다가가려다 멈췄습니다. 뭔가 확신이 없었거든요. 그냥 정말 친구일 수도 있고 제가 예민한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 다음 장면이 제 생각을 바꿔놨습니다. 그 남자가 아이 머리를 쓰다듬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익숙하게. 그리고 아내는 그걸 보면서 미소 짓고 있었죠. 마치 가족처럼요. 그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뭐라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어요.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닌 그냥 막막한 느낌이었죠. 저는 그대로 돌아섰습니다.
집으로 먼저 돌아가서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어요. 1시간쯤 지나서 아내와 아이가 들어왔습니다. 일찍 왔네. 아내는 평소처럼 밝게 웃었어요. 응. 일 빨리 끝나서. 아이 오늘 친구 만나서 좋았대. 그치?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죠.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샤워하는 동안 저는 거실에서 휴대폰을 들여다봤어요. 카카오톡을 열어볼까 망설이다가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확신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다음 날부터 저는 더 주의 깊게 관찰했어요. 아내는 요즘 주말마다 봉사활동을 나간다고 했는데 돌아올 때마다 표정이 밝았습니다. 피곤해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생기가 넘쳤어요. 봉사활동을 하고 온 사람 같지 않았죠. 그리고 아이 가방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새로 산 것 같은 고급 볼펜이었어요. 제가 사준 적도 없고 학교에서 받았다고 하기엔 너무 비싼 물건이었죠. 이거 어디서 났어? 엄마가 사줬어. 아이의 대답이었습니다. 아내에게 물어보니 문구점에서 샀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영수증을 확인해 보니 그런 물건은 없었어요. 점점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아내 노트북을 쓸 일이 있어서 켰는데 이메일이 자동 로그인되어 있었습니다. 원래 볼 생각은 없었는데 제일 위에 있는 메일 제목이 눈에 들어왔죠. 다음 주 토요일 우리 셋이서 놀이공원 어때? 발신자는 알 수 없는 이메일 주소였지만 내용은 충분히 짐작 가능했습니다. 우리 셋, 아내, 아이 그리고 그 남자. 손이 떨렸어요. 메일을 클릭하려다 말았습니다. 아직 더 확인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아내가 잠든 후 저는 조용히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내 휴대폰이 식탁 위에 있었어요. 비밀번호는 우리 결혼 기념일이었죠. 열어봤습니다. 카카오톡에 제이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대화방이 있었어요. 최근 대화는 오늘 오후였습니다. 빨리 다시 보고 싶어. 나도. 아이 얼굴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아. 다음엔 더 오래 있자. 그 사람은 주말에 출근한대. 그 사람. 저를 말하는 거겠죠. 더 위로 올려봤어요. 몇 달 전 대화들이 나왔습니다. 우리 아이 정말 똑똑하죠? 당신 닮아서 그런가 봐. 내가 어렸을 때랑 똑같아. 신기해. 화면을 보면서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당신 닮아서? 내가 어렸을 때랑 똑같아? 설마.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처음 봤을 때부터 느꼈던 미묘한 위화감. 아이가 저랑 하나도 안 닮았다는 주변 사람들의 농담 섞인 말들. 아내가 임신 초기에 유난히 예민했던 것. 그리고 지금 이 대화 내용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아내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아침을 차렸고 아이는 학교 갈 준비를 하고 있었죠. 다녀올게. 응, 조심해서 가. 현관문을 나서면서 뒤돌아봤어요. 평범한 아침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평범함이 가짜라는 걸 알아버렸죠. 회사에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계속 어젯밤에 본 대화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때 결심했어요. 확실히 알아야겠다고요. 이게 제 착각인지 아니면 정말로 10년 동안 속아왔던 건지. 그리고 만약 진짜라면 어떻게 해야 할지도요. 그날부터 저는 이상하게 모든 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엔 무심코 지나쳤던 것들이 하나씩 눈에 들어왔죠. 아내가 휴대폰 볼 때 화면 각도를 미묘하게 돌리는 습관이라던가, 제가 말을 걸면 잠깐 당황하는 표정이라던가. 그런 작은 것들이 이제는 전부 의미 있게 느껴졌어요.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됐습니다. 업무 중에도 계속 그 대화 내용이 떠올랐거든요. 우리 아이라는 표현, 당신 닮아서라는 말. 도저히 다른 의미로 해석할 수가 없었어요. 점심시간에 동료가 말을 걸었지만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요새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안 좋은데. 아니, 그냥 좀 피곤해서. 거짓말이었죠. 사실은 머릿속이 복잡해서 미칠 것 같았어요. 퇴근 후 집으로 가는 길, 저는 평소보다 한 정거장 일찍 내렸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자주 간다던 봉사활동센터 쪽으로 걸어갔어요. 토요일마다 간다고 했던 곳이었죠. 센터 앞에 도착해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몇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보였지만 아내는 없었어요. 당연했죠. 오늘은 평일이니까. 입구에서 나오는 직원분께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기 혹시 여기 토요일마다 오는 봉사자 명단 같은 거 있나요? 있긴 한데요. 왜 그러세요? 아내가 여기서 봉사한다고 해서요. 확인 좀 하려고요. 직원분이 잠시 명단을 뒤적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제가 아내 이름을 말하자 그분이 다시 한번 확인하더니 말했어요. 이분, 2달 전부터 안 나오셨는데요. 개인 사정 있다고 연락 오셨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2달 전부터요? 그럼 그동안 아내는 토요일마다 어디에 있었던 걸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혹시 제가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희망도 있었지만 점점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였습니다. 집에 들어서니 아내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왔어? 오늘 좀 늦었네. 응. 일이 좀 밀려서. 평소처럼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신경 써야 했죠. 저녁을 먹는 내내 아내를 관찰했습니다. 평온한 표정으로 아이에게 반찬을 더 올려주고 내일 날씨 얘기를 하는 모습. 전부 연기처럼 보였어요. 이번 토요일에도 봉사가? 무심코 던진 질문이었는데 아내가 잠깐 멈칫했습니다. 응, 가야지. 요새 인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거짓말이었죠. 방금 직원분한테 들은 말과 정반대였으니까. 그날 밤 아내가 먼저 잠들었어요. 저는 한참을 천장만 바라보다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와서 아내 가방을 열어봤어요. 평소엔 절대 하지 않을 일이었지만 이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가방 안쪽 주머니에서 영수증 몇 장이 나왔죠. 카페 영수증이었는데 날짜를 보니 토요일들이었어요. 그리고 금액이 이상했습니다. 음료 2잔, 케이크 3개. 혼자 간 게 아니라는 뜻이었죠. 더 찾아보니 주차 영수증도 있었어요. 봉사센터 근처가 아닌 교회 쪽 놀이동산 주차장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제 의심이 아니라 확신에 가까워지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출근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인터넷 검색이었어요. 아내가 자주 간다던 그 카페 이름으로요. 리뷰를 보니 가족 단위 손님들이 많이 찾는 곳이었습니다. 아이들 놀기 좋아요, 키즈존 넓어요, 같은 댓글들이 눈에 띄었죠. 그 순간 확신했어요. 아내는 그 남자 그리고 우리 아이와 함께 그곳에 간 거라고요. 점심시간에 그 카페로 직접 가봤습니다. 차로 40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어요. 카페 안으로 들어서니 예상대로 넓은 키즈 공간이 있었습니다. 벽면에는 손님들이 찍은 사진들이 붙어 있었어요. 그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죠. 아내였습니다. 한 남자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그 옆에 우리 아이가 웃으면서 서 있었고요. 마치 가족 사진처럼 보였습니다. 사진 날짜는 한 달 전이었어요. 카운터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이분들 자주 오나요? 아, 네. 요즘 거의 매주 토요일마다 오세요. 단골이시죠? 아이가 정말 행복해 보이던데요. 3분 다 사이가 좋으셔서 보기 좋더라고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게를 나와 주차장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10년. 제가 아빠라고 믿었던 10년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회사로 돌아오는 길 결심했어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다고요. 저녁에 집에 돌아오니 아이가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옆에 앉아서 물었어요. 요새 엄마랑 주말에 어디 가? 응, 재밌는 데 가. 아저씨도 같이 와. 무슨 아저씨? 엄마 친구. 착한 아저씨야. 나한테 맛있는 것도 사주고. 아이는 천진난만하게 웃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요. 그 아저씨가 뭐라고 했어? 나 많이 닮았대. 아저씨 어렸을 때랑.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굳었어요. 또 뭐라고 했어? 우리 자주 보자고 했어. 그리고 아이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나보고 이름 바꿔 부르면 안 되냐고 물어봤어. 무슨 이름으로? 아이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잘 모르겠어. 엄마가 나중에 얘기해 준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가 부엌에 있길래 조용히 불렀어요. 잠깐 얘기 좀 하자. 아내가 앞치마를 벗으며 나왔습니다. 왜? 무슨 일인데? 토요일마다 어디 가는 거야? 아내 표정이 순간 굳었어요. 봉사활동 간다고 했잖아. 거짓말하지 마. 센터 가봤어. 뭐? 2달 전부터 안 나갔다더라. 그럼 어디 있었던 거야? 아내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더니 작게 한숨을 쉬었어요. 그냥 친구 만났어. 친구? 그 남자 말하는 거지. 어떻게? 카페도 갔어. 사진 받고. 아이한테도 물어봤어. 아내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미안해. 미안하다고? 그게 다야? 설명할게. 시간 좀 줘. 지금 당장 말해. 그 남자가 누구야? 왜 우리 아이랑 만나는 거야? 아내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가 붉어져 있었죠. 예전에 만났던 사람이야. 아이 낳기 전에. 그래서? 그 사람이 아이 친아버지야.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미안해. 그때 우리 사이가 안 좋았잖아. 그래서 잠깐.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10년 동안 모르고 산 거야? 내가? 말할 기회가 없었어. 아니, 말할 수가 없었어. 그럼 지금은? 왜 다시 만나는 거야? 그 사람이 알게 됐어. 아이가 자기 아들이라는 걸. 그래서 보고 싶다고. 그래서 허락한 거야? 내 동의도 없이? 아내가 눈물을 흘렸지만 저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당장 그만둬. 다시는 만나지 마. 그게 쉽지 않아. 아이가 이미 친해졌고. 내가 아빠야. 10년 동안 키운 사람이 나라고. 목소리가 커졌어요. 아이 방에서 소리가 들렸을 거예요. 아내가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알아. 근데 아이한텐 진실을 알 권리가 있잖아.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언젠가는 말해줘야 해. 누가 진짜 아버지인지.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제가 믿었던 가정, 가족, 그리고 10년이라는 시간 전부가요. 그날 밤은 한숨도 못 잤습니다. 아내와 대화를 끝낸 후 저는 서재로 들어가 문을 잠갔어요. 책상 앞에 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죠. 10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거짓으로 바뀌어버린 느낌이었습니다. 새벽 4시쯤 휴대폰을 켰어요. 검색창에 친생자 확인 소송이라고 쳤습니다. 여러 법률 사이트들이 나왔죠. 읽으면 읽을수록 복잡해 보였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명확했습니다. 제가 법적으로 아버지라는 사실을 부정하려면 정식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거였죠. 다음 날 아침 아내와 마주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이는 평소처럼 학교 갈 준비를 했고 저는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이상하게 모든 게 평범해 보였죠.
마치 어젯밤 일이 꿈이었던 것처럼요. 회사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법률 상담 예약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갈 수 있는 가까운 사무실로 잡았어요. 변호사 사무실은 생각보다 작았어요. 나이 지긋한 변호사님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나요? 아내가. 아이가 제 친자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현실이 된 것 같았어요. 변호사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아이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10살입니다. 그럼 출생신고는 의뢰인분 이름으로 되어 있겠네요. 네, 제가 아버지로 등록돼 있어요. 변호사님이 서류를 꺼내며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 양육비 반환 청구, 위자료 청구 등 여러 법적 절차들에 대해서요. 먼저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합니다. 병원에서 정식으로 받은 결과가 있어야 법원에서 인정해 주거든요. 아내 동의 없이도 가능한가요?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 대리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보통은 부모 양쪽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그 말을 듣고 막막해졌어요. 아내가 협조할 리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법원을 통해 검사 명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요. 사무실을 나오면서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법적 절차를 밟으려면 아이도 이 사실을 알게 될 텐데 그게 과연 옳은 일인가 싶었어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이 학원 앞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혹시나 해서 차를 세우고 기다렸어요. 30분쯤 지났을 때 아이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낯익은 남자가 함께였죠.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편의점으로 들어갔어요. 남자가 아이에게 뭔가 사주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면서 이상한 감정이 들었어요. 질투 같기도 하고 배신감 같기도 하고 10년 동안 제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이제는 저 사람이 대신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편의점에서 나온 두 사람을 따라갔어요. 멀리서요. 그들은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남자가 아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뭔가 말하고 있었어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가갔죠. 뭐 하는 겁니까? 남자가 깜짝 놀라며 돌아봤어요. 아이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빠, 집에 가자. 아이 손을 잡으려는데 남자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얘기 좀 합시다. 당신이랑 할 얘기 없어요. 아이에 대해서라도 얘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아이는 겁먹은 표정으로 저와 남자를 번갈아 봤습니다. 아이 앞에서 이러지 맙시다. 따로 만나서 얘기해요. 남자가 명함을 꺼냈어요. 받지 않았지만 남자는 벤치 위에 놓고 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이가 조용히 물었어요. 아빠 화났어? 아니야. 그 아저씨 나쁜 사람이야?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아빠가 좀 놀랐어. 집에 도착하니 아내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이한테 왜 그랬어? 무섭게. 당신이 허락했어? 저 사람이 아이 학원까지 데리러 오는 거? 그냥 아이 보고 싶다고 해서. 내 동의는 안 필요해. 법적으로는 당신이 아버지니까. 상관없잖아. 그 말에 화가 치밀었어요. 지금 장난해? 법적으로 아버지라면서 왜 저 사람을 만나게 해? 아내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이한테도 권리가 있어. 친아버지를 알 권리. 그건 당신이 정할 일이 아니야. 목소리가 커졌어요. 아이가 방으로 들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끌 수 없다고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은행에 들렀습니다. 공동 계좌에서 절반을 제 개인 계좌로 옮겼어요. 그리고 아이 통장도 확인했죠. 이상한 게 보였습니다. 매달 30만 원씩 입금된 기록이 있었어요.
입금자 이름은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계좌 추적을 요청하니 그 남자 명의였습니다. 6개월 전부터 입금되고 있었어요. 총 180만 원이었죠. 은행을 나와서 바로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이거 증거로 쓸 수 있나요? 변호사님이 통장 내역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친자 관계를 인정하는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아버지라는 걸 알고 양육비를 지급한 거니까요. 그럼 소송에 유리한 거죠? 상대방이 친자 관계를 주장할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의뢰인께서 양육권을 유지하고 싶으시다면 유지하고 싶어요. 당연히. 그럼 접근 방법을 다르게 가야 합니다. 변호사님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법적 아버지로서의 권리, 친권 제한 신청, 면접교섭권 제한 등에 대해서요. 사무실을 나올 때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내 친구였어요. 혹시 지금 시간 있어요? 왜요? 만나서 얘기 좀 해요. 중요한 거예요.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아내 대학 동창이었던 그 친구는 불편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사실은 미안한 게 있어서. 뭔데요? 그 사람 아이 아빠라는 사람 있잖아요. 나도 알고 있었어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언제부터요? 작년부터요. 땡땡이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나한테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해서. 왜 이제 와서 말하는 거예요? 요새 너무 심해진 것 같아서요. 아이까지 데리고 다니면서 만나는 거 보니까 그 친구는 더 많은 걸 알고 있었어요. 아내가 그 남자와 1년 넘게 다시 만나왔다는 것, 처음엔 우연히 제외했다고 했지만 사실은 아내가 먼저 연락했다는 것. 그 사람이 결혼한 적 있대요. 근데 이혼했고 아이는 전처가 키우고 있대요. 그래서요. 그 사람이 땡땡이한테 같이 살자고 했대요. 이혼하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내는 뭐래요? 아직 고민 중이래요. 근데 솔직히 마음이 기운 것 같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모든 게 정리됐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도가 아니었어요. 새로운 가정을 꾸미려는 계획이었죠. 제가 키운 아이를 데려가서요. 그날 저녁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이혼하자. 아내가 숟가락을 놓았어요. 갑자기 왜? 갑자기가 아니지. 당신 그 사람이랑 같이 살 거잖아. 아내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누가 그런 소리를? 친구한테 들었어. 전부 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안 아내가 고개를 떨궜어요. 미안해. 미안하다고 끝날 일이 아니야. 아이는 내가 키울 거야. 그건 안 돼. 왜? 법적으로 내가 아버지잖아. 당신 말대로. 아내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지만 이번엔 제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졌지만 이제는 다시 시작할 때였어요. 제 방식으로요. 이혼을 말한 다음 날부터 집안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아내는 제 얼굴을 보지 않으려 했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이만 영문도 모른 채 불안해하는 게 보였죠. 식사 시간에 계속 저와 엄마 얼굴을 번갈아 보더라고요. 아빠 엄마랑 싸웠어? 아니야. 어른들 얘기가 좀 있어서. 거짓말이었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정식 이혼 조정 신청 서류를 작성했어요. 사유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적었습니다. 양육권은 당연히 제가 가져가는 걸로요. 상대방이 양육권을 포기할 것 같진 않은데요. 변호사님의 말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법원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아이의 의견도 들을 거고 양육 환경도 조사하고요. 제가 불리한가요? 아니요. 오히려 유리합니다. 법적 아버지이시고 경제력도 안정적이시니까요. 다만 변호사님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상대방 남성이 개입하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바로 그날 오후 예상은 현실이 됐죠.
회사로 택배가 하나 왔습니다. 발신인 이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남자였거든요. 상자 안에는 편지와 서류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부터 읽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준호라고 합니다. 먼저 이런 식으로 연락드려 죄송합니다. 하지만 직접 만남을 거부하셔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생물학적 아버지입니다. 이미 유전자 검사도 마쳤고 결과도 동봉했습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아이 양육권에 대해 법적 권리를 주장할 예정입니다. 손이 떨렸어요. 동봉된 서류를 봤습니다. 정말로 유전자 검사 결과였어요. 아이와 김준호라는 남자 사이의 친자 확률 99.99%. 언제 검사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미 준비가 다 돼 있었던 겁니다. 바로 변호사에게 전화했어요. 상대방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예상했던 일입니다. 침착하세요. 하지만 침착할 수가 없었죠. 10년 동안 제가 키운 아이를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 데려가겠다고 하는데요. 그날 저녁 아내에게 따졌습니다. 언제 검사했어? 내 동의도 없이? 미안해. 그 사람이 확인하고 싶다고 해서. 아이 머리카락이라도 몰래 가져간 거야? 아내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침묵이 곧 시인이었죠. 당신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나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그 사람이 법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동조한 거야? 내 뒤통수 친 거야? 아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그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법정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첫 조정 기일에 법원에 갔을 때 그 남자도 와 있었어요. 정장을 차려입고 변호사와 함께였죠. 조정실에 들어가니 판사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양측 다 자리하셨으니 시작하겠습니다. 그 남자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저희 측 의뢰인은 생물학적 친자 관계가 명백하며 양육 의지와 능력이 충분합니다. 아이와의 유대감도 이미 형성되어 있고요. 유대감이요? 몇 달 만난 게 유대감입니까? 제 변호사님이 반박했습니다. 10년간 키운 법적 아버지가 있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아이를 빼앗아 가겠다는 건 아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입니다. 양측이 팽팽하게 맞섰어요. 판사님은 조용히 듣고 있다가 말했습니다. 일단 아동 심리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이 의견도 청취해야 하고요. 아이 의견을 듣는다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이가 뭐라고 할까요? 조정은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다음 기일은 한 달 후로 잡혔죠. 법원을 나오는데 그 남자가 따라왔어요. 잠깐만요. 무시하고 걸었지만 그가 앞을 막아섰습니다. 얘기 좀 합시다. 할 얘기 없어요. 저도 아이를 진심으로 생각합니다. 같이 키울 수는 없을까요? 황당했어요. 뭐라고요? 공동 양육이요. 주말엔 제가 보고 평일엔. 미쳤어요? 아이가 장난감이에요? 저도 아버지 권리가 있습니다. 권리? 10년 동안 어디 있었는데요? 이제 와서 권리 타령이에요? 목소리가 커졌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봤죠. 그건 몰랐으니까요. 몰랐다고? 아내랑 만날 땐 뭐 했어요? 그 남자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할 말이 없었던 거죠. 아이 인생 망가뜨리지 말고 물러서세요. 그 말을 남기고 돌아섰어요. 집에 돌아왔더니 아내가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뭐해? 당분간 친정에 있을게. 아이는? 같이 데려갈 거야. 안 돼. 왜? 엄마가 아이 데리고 가는 게 이상해? 지금 상황에서 아이를 데려가면 불리해질 거야. 알지? 아내가 잠시 망설였어요. 그래도 나는 엄마야. 법원에서 결정 날 때까지 아이는 여기 있어야 해. 알았어. 결국 아내만 집을 나갔습니다.
아이는 제가 계속 돌봤어요. 하지만 문제는 아이의 마음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이가 조용히 물었어요. 아빠, 엄마는 언제 와? 곧 올 거야. 나 때문에 싸운 거지.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니야. 어른들 문제야. 그 아저씨도. 나 때문이지.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빠는 나를 안 좋아하게 된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아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절대 아니야. 아빠는 너를 제일 사랑해. 아이가 제 품에서 조용히 울었어요. 10살짜리 아이가 이해하기엔 너무 복잡한 상황이었죠. 며칠 후 아동 심리 상담이 있었습니다. 전문가가 아이와 단둘이 면담을 했어요. 1시간쯤 지나서 상담사가 나왔습니다. 아이가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아빠에 대한 애착이 강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인물에 대한 호기심도 있어요. 엄마의 태도에도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요. 아이가 뭐라고 했나요? 자세한 내용은 법원의 보고서로 제출됩니다. 다만 상담사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아이가 왜 아빠가 둘이야? 라고 물었습니다. 그 말에 할 말이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 조정하자. 이렇게 싸우는 거 서로 힘들잖아. 조정? 어떻게? 아이는 그 사람이 키우는 게 맞는 것 같아. 순간 전화를 놓칠 뻔했어요. 뭐라고? 생각해봤는데 생물학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 사람이 더 여유 있어. 지금 미쳤어? 10년 동안 내가 키웠는데? 근데 진짜 아빠는 그 사람이잖아. 법적으로는 내가 아빠야. 소리를 지르고 말았어요. 어차피 법원 가면 밝혀질 거야. 유전자 검사 결과도 있고. 그래도 양육권은 내가 가져갈 수 있어. 그럼 아이한테 물어보자. 그 말에 멈칫했습니다. 아이가 누구랑 살고 싶은지 직접 선택하게 하자고. 10살 아이에게 그런 선택을 시키다니 잔인한 제안이었어요. 하지만 아내 목소리엔 확신이 있었습니다. 마치 아이가 그 남자를 선택할 거라고 믿는 것 같았죠.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정말로 아이에게 물어봐야 하나? 만약 아이가 그 사람을 선택하면?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옆방에서 자고 있을 아이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죠. 10년이라는 시간이 유전자 하나 때문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제안 이후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아이에게 선택하라고 하는 건 너무 잔인했어요. 하지만 어차피 법원에서도 아이 의견을 들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죠. 차라리 제가 먼저 물어보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말 아침 아이와 단둘이 아침을 먹으면서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아빠가 물어볼 게 있는데. 응? 너. 엄마랑 그 아저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아이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무슨 말이야? 솔직하게 말해줘. 아빠는 화내지 않을게. 아이가 한참을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그 아저씨. 착해. 나한테 잘해주고. 가슴 한편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지만 참았습니다. 그래. 또. 근데. 아빠가 더 좋아. 그 말에 안도했어요. 하지만 아이의 다음 말이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죠. 엄마가 그랬어. 그 아저씨가 진짜 아빠래. 언제? 지난주에. 엄마가 전화해서 그랬어. 아내가 이미 아이에게 말한 겁니다. 제 동의도 없이요. 그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잘 모르겠어. 진짜 아빠가 둘이면. 이상하잖아. 10살 아이가 할 말이 아니었어요. 이 모든 게 어른들이 만든 혼란이었죠. 아빠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해도 괜찮아. 근데 한 가지만 기억해줘. 뭐? 아빠는 언제나 널 사랑한다는 거.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져 있었어요. 그날 오후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내가 아이한테 이미 얘기했어요. 생물학적 아버지가 따로 있다고. 그건 문제가 되네요. 아동 심리에 영향을 줬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걸 유리하게 쓸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아이의 안정을 해친 행위로 볼 수 있거든요. 다음 주 조정 기일이 다가왔습니다. 이번엔 아동 심리 전문가의 소견서가 제출됐어요. 내용을 읽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아동은 현재 양육자와의 애착이 안정적으로 형성되어 있음. 그러나 최근 생물학적 아버지의 등장으로 혼란을 겪고 있으며 모의 태도가 아동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음. 조정실에서 판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소견서를 보니 아이가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모친 측에서 아이에게 성급하게 사실을 알린 부분은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아내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아이에겐 진실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하지만 시기와 방법이 중요하죠. 그때 그 남자 변호사가 새로운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양육 계획서입니다. 의뢰인은 재정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주거 환경도 우수합니다. 서류를 보니 상당히 구체적이었어요. 학군, 학원 계획, 주말 활동까지 전부 적혀 있었죠. 경제적으로는 저희 측이 더 유리합니다. 연봉도 높고. 제 변호사님이 끼어들었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10년간 쌓인 정서적 유대가 더 중요하죠. 하지만 거짓 위에 쌓인 유대입니다. 그 말에 화가 치밀었어요. 거짓? 제가 쏟은 10년이 거짓이라고요? 거짓이 아닙니다. 제가 진심으로 키웠어요. 그 남자가 처음으로 직접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사실입니다. 저는 아이의 생물학적 아버지고 그 권리를 주장할 자격이 있습니다. 권리요? 10년 동안 어디 있었는데요? 몰랐으니까요. 알았으면 당연히. 몰랐다는 게 변명이 돼요? 아내랑 만날 때 피임도 안 했나요? 노골적인 말이었지만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판사님이 제지했어요. 진정하십시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이미 분위기는 험악해져 있었죠. 조정은 또다시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다음 기일은 한 달 후 본격적인 재판으로 넘어가기로 했어요. 법원을 나오는데 아내가 따라왔습니다. 잠깐만. 뭐? 미안해. 내가 아이한테 먼저 말한 거.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근데 아이도 알 권리가 있잖아. 그건 우리 둘이 의논해서 결정할 일이었어. 당신 혼자 판단할 게 아니고. 아내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나도 힘들어. 이러고 싶어서 이러는 거 아니야. 그럼 끝내. 그 사람이랑 연락 끊고 예전으로 돌아가자. 그럴 순 없어. 왜? 나 그 사람 좋아해.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이건 아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그 남자를 선택한 거였죠. 알았어. 그럼 법정에서 보자. 돌아서는데 아내가 다시 불렀어요. 아이는 그 사람이 키우는 게 맞는 것 같아. 당신이 결정할 일이 아니야. 법원에서도 생물학적 부모를 우선시할 거야. 두고 보자. 집으로 돌아오니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있었어요. 할머니가 돌봐주고 계셨죠. 아빠. 아이가 뛰어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요. 저녁을 먹다가 아이가 물었어요. 아빠, 우리 계속 같이 살 수 있어? 당연하지. 엄마는? 안 와? 엄마는 지금 좀 바빠. 거짓말이었지만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었어요. 밤에 혼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뭔가 결정적인 게 필요했어요. 그냥 감정에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죠. 그때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그 남자의 과거요. 다음 날 사설 조사업체에 의뢰했어요.
김준호라는 남자에 대해 알아봐 달라고요. 일주일 후 결과가 왔습니다. 충격적이었어요. 그 남자는 3년 전에 이혼했는데 사유가 가정폭력이었습니다. 전처가 제기한 소송 기록도 있었어요. 이걸 법정에 제출할 수 있나요? 변호사님께 물었죠. 가능합니다. 양육 적격성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니까요. 하지만 이미 3년 전 일인데 괜찮을까요?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폭력 성향이 있다는 건 아이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그날 밤 전처에게 연락했어요. 번호는 조사업체에서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준호 씨 전 부인이시죠? 누구세요? 저는 김준호 씨가 양육권을 주장하고 있는 아이의 법적 아버지입니다.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그 사람이 또 그러나요? 네. 예전에도 그랬거든요. 자기 아이 아니라는 거 알면서도 집착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제 아들이 생물학적으로는 그 사람 자식이 맞아요. 근데 그 사람은 아이한테 관심이 없었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금은 달라졌을 수도. 사람은 안 변해요. 지금도 양육비 한 푼 안 보내는 사람이에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 남자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재판 기일 저는 모든 자료를 준비해 갔어요. 이혼 소송 기록, 신고 내역, 양육비 미지급 증명서까지요. 법정에서 이 자료들이 제출되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피청구인은 이전 혼인 관계에서 가정폭력으로 이혼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판사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 남자 변호사가 황급히 말했습니다. 그건 과거 일입니다. 지금은 현재 친자식에게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새로운 아이의 양육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제 변호사님의 말이었습니다. 그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건 사정이 있어서 앉으십시오. 판사님이 제지했습니다. 재판은 저에게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재판이 유리하게 흘러가는 것 같았지만 아내 측에서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다음 기일에 아내가 새로운 증인을 데려왔어요. 아이 담임 선생님이었습니다. 증인께서는 아이의 학교 생활을 가까이서 지켜보셨죠? 아내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네, 담임을 맡았습니다. 아이가 아버지에 대해 어떤 얘기를 했나요? 아빠가 바빠서 학교 행사에 잘 못 온다고 했어요. 작년 운동회도 학예회도 못 오셨거든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사실이었으니까요. 반면에 최근 몇 달간은 어떤 성인 남성이 자주 아이를 데리러 왔다고 들었는데요. 네, 한두 달 전부터 그런 것 같습니다. 아이가 그분을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변호사님이 반박했습니다. 그건 잦은 출장 때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한 것뿐이고요. 하지만 아이 입장에서는 함께 있어주는 사람이 더 좋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말문이 막혔어요. 틀린 말이 아니었으니까요. 판사님이 서류를 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양측 모두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아이의 행복입니다. 그날 재판이 끝나고 복도에서 그 남자와 마주쳤어요. 포기하세요. 어차피 전 이길 겁니다. 그가 비웃듯 말했죠. 두고 봐요. 전처 얘기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옛날 일이에요. 사람은 변합니다. 당신이 변했다는 증거는 뭔데요? 제가 이렇게까지 아이를 찾는 것 자체가 증거 아닙니까? 할 말이 없었어요. 그도 나름대로 논리가 있었으니까요. 2주 후 최종 판결일이 왔습니다. 법정에는 저 아내, 그 남자 양측 변호사 모두 긴장한 채로 앉아 있었어요. 판사님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본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첫째, 청구인과 피청구인 간의 이혼을 인정한다. 예상했던 부분이었죠. 둘째, 친권자 및 양육자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청구인으로 지정한다.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다만 피청구인에게는 월 2회 면접교섭권을 인정하되 아동복지 전문가의 감독 하에 시행할 것을 명한다. 아내가 고개를 떨구었고 그 남자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재판장님, 이건 부당합니다. 정숙하십시오. 판결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판사님이 계속 읽으셨어요. 비록 생물학적 친자 관계가 성립하나 10년간 형성된 정서적 유대와 안정적 양육 환경을 고려할 때 급격한 변화는 아동에게 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더불어 피청구인의 과거 이력을 고려할 때 법정을 나올 때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이겼다는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복도에서 아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 잘 부탁해. 당연하지. 더 할 말이 없었어요. 10년을 함께한 사람이지만 이제는 남이 됐습니다. 가끔 아이 보러 와도 돼? 당연히. 넌 엄마니까. 아내가 돌아서는데 그 남자가 나타났어요. 우리 항소할 거야. 아내에게 말하는 거였습니다. 그만하자. 이미 끝났어. 뭐? 포기하겠다고? 응. 이게 맞는 것 같아. 그 남자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당신이 먼저 같이 살자고 했잖아. 미안해. 생각해보니 아이한텐 지금 환경이 더 나은 것 같아. 지금 나버리는 거야?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그냥 각자 살자. 우린 안 맞아. 아내가 떠났고 그 남자는 멍하니 서 있다가 결국 돌아섰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이를 데리러 학원에 들렀습니다. 아빠. 아이가 뛰어왔어요. 오늘 무슨 일 있었어? 기분 좋아 보여. 응. 좋은 일 있었어. 뭔데? 나중에 얘기해 줄게. 집에 도착해서 저녁을 먹는데 아이가 물었어요. 아빠, 엄마는 언제 와? 엄마는 이제 다른 데서 살아. 근데 보고 싶으면 언제든 만날 수 있어. 헤어진 거야? 응. 아이가 한참을 조용히 있다가 말했어요. 내 잘못이야?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절대 아니야. 어른들 문제야. 그 아저씨는 가끔 만날 수 있을 거야. 근데 우리랑은 안 살아. 다행이다. 뜻밖의 대답이었어요. 왜? 그 아저씨 무서워. 한 번은 화내는 거 봤거든. 그때 알았습니다. 아이도 본능적으로 느꼈던 거예요. 며칠 후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육아휴직 신청하셨죠? 승인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혼자 키우는 거 쉽지 않으실 텐데. 그렇게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아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 주말에 아이 만날 수 있을까? 그래. 토요일 어때? 좋아. 고마워. 토요일에 아내가 왔어요. 예전보다 훨씬 여위어 보였습니다. 잘 지내? 응. 너는? 그럭저럭.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나갔어요. 저녁 때 돌아온 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울었어. 왜? 자기 잘못이래. 미안하대. 그 말을 듣고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용서할 순 없지만 미워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몇 주 후 아내 친구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그 남자랑 완전히 끝났대요. 회사도 옮겼고. 그래요? 땡땡이가 많이 후회하는 것 같아요. 그건 그 사람 몫이죠. 더 이상 아내 얘기를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앞만 보고 살 거예요. 아이 학교에서 학부모 상담이 있던 날 담임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요즘 아이가 많이 밝아졌어요. 그래요? 네. 예전엔 좀 불안해 보였는데 요즘은 활발하고 친구들이랑도 잘 어울려요.
그 말을 듣고 안심했습니다. 저녁에 아이와 함께 공원을 산책했어요. 아빠, 응? 우리 계속 이렇게 살 거지? 그럼. 당연하지. 좋아. 아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가족이란 건 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함께 보낸 시간과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걸요. 앞으로도 힘든 일이 있겠죠.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제 곁에 지켜야 할 소중한 사람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새 아이는 6학년이 됐고 저는 복직해서 다시 회사를 다니고 있었어요. 처음엔 걱정이 많았죠. 혼자서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컸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아침마다 아이와 함께 식탁에 앉아 밥을 먹고 저녁엔 숙제를 봐주는 일상. 평범하지만 그래서 더 소중한 시간들이었죠. 아빠, 오늘 친구랑 싸웠어. 왜? 걔가 내가 엄마 없다고 놀렸거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아팠습니다. 뭐라고 했는데? 이혼한 집 애라고. 한참을 생각하다가 아이에게 말했어요. 그건 잘못된 거야. 가족의 형태는 다양한 거고 우리도 완전한 가족이야. 정말? 당연하지. 우리 둘이서도 충분히 행복하잖아.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표정이 밝지 않았어요. 다음 날 학교에 찾아가서 담임 선생님과 상담했습니다. 요즘 학교에서 이혼 가정 아이들에 대한 편견이 여전하더라고요. 선생님이 한숨을 쉬었어요. 안타깝지만 사실입니다. 제가 학급에서 좀 더 신경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득 아내 생각이 났어요. 요즘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아이를 만나러 왔습니다. 예전처럼 자주는 아니었죠. 지난주에도 왔었는데 많이 달라져 보였어요. 요새 어떻게 지내? 제가 물었을 때 아내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냥 일하고 집에서 쉬고. 그게 다야. 그 사람은 완전히 연락 끊었어. 진작 그럴걸.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요. 아이를 데리러 왔을 때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다시 만날 생각 없어? 순간 당황했죠. 무슨 소리야?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이미 끝난 거야. 아이를 위해서라도. 아이를 위해서 더 안 돼. 다시 상처받게 할 수는 없어. 아내가 고개를 떨궜어요. 예상했던 대답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알았어. 미안해. 그날 이후로 아내는 그런 얘기를 다시 꺼내지 않았어요. 한편 그 남자는 어떻게 됐는지 궁금했습니다. 아내 친구한테 들으니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갔다고 하더군요. 면접 교섭권도 안 쓰나 봐요. 한 번도 연락 안 왔다면서요? 그래요. 처음부터 진심이 아니었나 봐요. 그 말을 듣고 허탈했어요. 그토록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하던 사람이 결국 이렇게 쉽게 포기하다니요. 어느 토요일 오후 아이와 함께 공원에 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아이가 뛰어노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옆에 누가 앉았어요. 안녕하세요. 돌아보니 낯선 여자였습니다. 아이 학교 학부모인 것 같았어요. 아, 안녕하세요. 혹시 서진이 아버지 되시죠? 저희 딸이랑 같은 반이에요. 아, 그렇군요. 서진이 정말 밝고 착한 아이더라고요. 아버지가 잘 키우시는 것 같아요. 그 말에 뿌듯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혼자 키우시는 거 힘드시죠? 처음엔 그랬는데 이젠 익숙해졌어요. 대단하세요. 요즘 그렇게 하는 분 많지 않은데. 짧은 대화였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제가 잘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여름방학이 되자 아이와 여행을 갔습니다. 바다로요. 아빠, 바다 처음이야? 아니, 어렸을 때 왔었어. 기억 안 나? 잘 모르겠어.
그도 그럴 게 아이가 4살 때 마지막으로 왔었으니까요. 그때는 아내도 함께였죠. 백사장에서 아이와 모래성을 쌓았습니다. 아빠 이거 봐. 성 완성. 우와 멋진데? 아이의 웃는 얼굴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런 순간들이 모여서 추억이 되는 거라고요. 저녁에 펜션으로 돌아와 라면을 끓였습니다. 맛있다. 그래. 다행이다. 아빠, 우리 내년에도 또 오자. 그래, 약속. 새끼손가락을 걸었어요. 밤에 아이가 잠든 후 혼자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지난 1년을 돌아보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정말 많은 일이 있었죠. 배신, 분노, 법정 싸움. 모든 게 악몽 같았어요. 하지만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행복합니다. 방학이 끝나고 아이가 학교에 갔을 때 담임 선생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서진이가 방학 숙제로 쓴 일기 보셨어요? 아니요, 아직 못 봤는데요.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감동적이더라고요. 집에 와서 아이 가방을 뒤져봤습니다. 일기장이 나왔어요. 가장 행복했던 날이라는 제목의 일기였습니다. 이번 방학에 아빠랑 바다에 갔다. 모래성도 쌓고 라면도 먹었다. 아빠가 계속 웃어서 나도 기분이 좋았다. 예전엔 아빠가 많이 바빴는데 요즘은 자주 같이 있어서 좋다. 내년에도 또 가고 싶다. 글을 읽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아이도 행복했구나 싶었습니다. 가을이 되자 학교에서 운동회가 열렸어요. 작년엔 출장 때문에 못 갔었죠. 이번엔 꼭 가고 싶어서 미리 휴가를 냈습니다. 운동장에 도착하니 아이가 뛰어왔어요. 아빠, 왔어? 당연하지. 와, 진짜 왔다. 아이가 신나서 친구들한테 자랑했습니다. 얘들아, 우리 아빠 왔어. 계주 경기가 시작됐어요. 아이가 뛰는 모습을 보면서 응원했습니다. 서진아, 화이팅! 결과는 2등이었지만 아이는 만족스러워 보였어요. 아빠 봤지? 내가 열심히 뛴 거. 그럼 최고였어. 운동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고마워. 뭐가? 와줘서. 그 말에 코끝이 찡했어요. 당연한 거지. 앞으로도 계속 올 거야. 약속. 약속. 겨울이 왔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아이와 함께 트리를 장식했어요. 아빠 여기에 별 달아. 여기? 응. 장식을 다 끝내고 불을 켰습니다. 반짝이는 트리를 보면서 아이가 말했어요. 예쁘다. 그러게. 아빠 소원 빌자. 무슨 소원? 비밀이야. 마음속으로만 빌어야 해. 두 사람 모두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제 소원은 간단했어요. 이 아이가 계속 행복하기를요. 새해가 밝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밖을 보니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아빠, 눈이다. 아이가 뛰어나갔습니다. 저도 따라 나갔죠. 눈사람 만들자. 그래. 함께 눈사람을 만들었습니다. 크진 않았지만 나름 귀엽게 만들었어요. 아빠 사진 찍어줘. 아이가 눈사람 옆에서 포즈를 취했습니다. 찰칵. 사진을 보니 아이가 정말 밝게 웃고 있더라고요. 그날 저녁 아이가 갑자기 물었어요. 아빠, 나 진짜 아빠 아들 맞지? 갑자기 왜? 그냥. 궁금해서. 한참을 고민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피는 중요하지 않아. 우리가 함께한 시간 그게 진짜야. 그럼 나는 아빠 아들이네. 당연하지. 아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2월이 됐습니다. 아이 생일이었죠. 케이크를 사들고 집에 왔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아내가 서 있었습니다. 생일 축하해 줄 수 있을까? 들어와. 아내가 들어와서 아이에게 선물을 건넸어요. 생일 축하해. 고마워, 엄마.
세 사람이 함께 케이크를 먹었습니다. 어색했지만 그래도 괜찮았어요. 아내가 돌아간 후 아이가 말했어요. 아빠, 응? 오늘 정말 행복했어. 나도. 앞으로도 계속 이랬으면 좋겠어. 그럴 거야. 밤에 아이를 재우고 거실에 앉아 있는데 문득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았어요. 바로 여기 이 작은 일상 속에 있었죠. 10년 전 그날 처음 아이를 안았을 때의 떨림. 그게 거짓이 아니었다는 걸 이제는 확신합니다.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우리는 진짜 가족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겁니다.